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까지 두루 거치시고 또 노동운동계에 헌신하신 우리 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 모시고 노동개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노동개혁과 관련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왜 중요할까요? 네, 지금 노동개혁이 안 될 때는 사회 질서가 우선 안 잡히고요. 광화문이든지 전국 곳곳에서 계속 불법적으로 시위하고 또 산업 현장이 또 마비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화물연대 보셨다시피 뭐 수출을 못할 정도로 모든 컨테이너 자체가 다 물류를 멈춰라, 세상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1년에 2번씩이나 이 운행 중단을 하고 이러니까 뭐 경제도 안 돌아가지만은 민생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일단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의 1순위로 우선 노사 법치주의를 노사관계에 정착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노사 법치주의가 왜 중요할까요? 예, 지금 그동안에 1987년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억눌려 왔던 그런 노사관계가 폭발하면서 산업 현장이 완전히 마비되고 사장이 뭐 감금되고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사실 법치가 무너져서 요즘에는 오히려 노동조합원에 의해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것도 국회 앞에서 뭐 노동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파이프로 폭행을 한다든지 입원하고 이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생산활동,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수출도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우선에 법을 똑바로 세워야지만 산업 현장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수출도 되고 그래서 국민의 민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겠나. 그래서 법치주의를 대통령이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니까 대통령 지지도도 막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목말라 하던 부분을 1987년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확실하게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세우고 또 국가를 똑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치주의를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나 회계 투명성과 같은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노동계의 저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이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회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관청이 요청하면은 회계 관련된 장부 또 회계 운용 상황을 보고하고 장부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 과태료 500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회계장부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계장부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밝혀내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낸 조합인데 이 부분은 올바르게 쓰여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건설 부분은 건설 폭력, 건폭이라고 하죠. 네. 건폭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이 여러 가지 산재도 많이 일어나고 험한 곳인데 뭐 옥외 노동도 많이 있어요. 또 아주 요즘에는 고층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아주 타워 크레인 고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일수록 더 법이 지켜져야 되고 또 그걸 빙자를 해가지고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 원래비를 내라 이래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 원래비를 뭐 한 달에 뭐 억대 이상씩 받아낸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급행료다, 사례비다 그러지만은 정상적인 임금 이외에 정상적인 계약 금액 이외에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에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대로 바로잡겠다. 이게 대통령의 법치주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반발을 하는 것은 그동안 36년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새삼스럽게 법을 꺼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법에 나와 있다는 것 자기들도 알아요. 노동조합법에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이 요청하면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설도 마찬가지로 건설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웃돈을 달라, 급행료를 달라, 사례비를 달라, 원래비를 달라. 뭐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공정 행위이고 또 불법 사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서 잘못된 건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저항하는 것은 통상 그런 것은 예상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그 운행을 하는 화물차 그 앞에 들어놓는다. 운행 방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운행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새총을 쏜다. 그러면 그 유리도 깨지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다 법대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노사 법치주의 외에 노동개혁 과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 주도의 노사 개혁이 있고요. 노동개혁, 대통령 주도 개혁.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으로 하는 입법 개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노사정이 대화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이 대화와 합의로 돼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은 입법, 국회에서 법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 지금은 국회도 국민의힘이 115석밖에 안 됩니다. 그가 151석이 과반인데 36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도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고군분투지만은 대통령 주도의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을 주도를 하고 계신데 주로 법치주의 개혁이 많고 나머지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하자. 또 임금체계를 연공 호봉제 이런 것보다는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 뒤로 좀 넘겨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52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은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 정부 입법안 중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됐잖아요. 네. 총량은 줄어들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오해도 있지만은 사실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해서 하던 것을 상한을 더 높이니까 전체 총 시간은 줄지만은 상한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긴 겁니다. 이 거부 반응이 생긴 것을 69를 60으로 줄이면은 뭐 거부 반응이 없겠느냐.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이 노동 시간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시켜야 되는데 뭐 노총과 민주노총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또 반대합니다. 야당이 지금 185석입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당장의 법안을 내더라도 통과가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좀 70년대 노동법제 현대화 과제도 지금 매우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자문단이 또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것이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또 IT 벤처 부분, 연구직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형태 그리고 AI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전통적인 노동 부분과 이 기술 혁신으로 생기는 부분하고의 조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거에 공장에서 그저 시간당 몇 개 만들어내는 이런 단순 반복적인 공장제 노동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현행 노동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기술의 변화에 맞게, 생활 패턴에 맞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관련되는 국민들의 참여와 또 노사 간의 합의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법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만 많다고 해서 방망이 때리면 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기술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생활에 또 생산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맞춰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네. 사실 오래된 과제인데요. 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까요? 이중구조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또 공무원인과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 이게 다 좀 다릅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지방, 많은 그 격차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중구조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런 이중구조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대기업과 비정규 영세 사업장, 또 여성들도 지금 많이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남자 정규직에 비하면은 약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나가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것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도 나서서 하지만 기업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노조도 이중구조를 좀 더 이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들 조직된 노동자가 14%지 않습니까? 86%의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없는 이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겠다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이번에 400명 뽑는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될 정도로 그런데도 그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현대자동차 들어가겠다는데 거기 있는 노동조합은 돈 더 내놔라고 계속 파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우리 같은 우리 비정규직 또 어려운 영세 하청 기업의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자기 문제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대통령이 혼자 주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또 언론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비춰줘가지고 잘 나가는 데만 비춰주지 말고 어려운 곳, 구석진 곳, 힘든 분 이런 부분을 비춰서 부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 노동조합 정신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 노동조합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민주노총은 이제 탈퇴를 한 상태고 네. 한국노총도 거기에 좀 동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첫째는 대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인내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화가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중에 특히 인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또 대화의 기술이 또 있겠는데 이 대화의 기술은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죠. 사실 뭐 어떻게 잘못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서 그냥 뭐 대화 못하겠다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노동운동을 이끌어오신 손에 꼽히는 노동운동가로도 이름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노동운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1970년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때 전태일 본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당시 사회에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러면서 자기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나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20대 초반에 우리보다 그저 2살 많은 네.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참혹하게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장에 당시 구로공단인데 구로공단에 가서 이제 방학 때 이제 공장에서 한 달 생활도 해보고 그 뒤로 학교에서 재적됐을 때도 또 청계천에서 제가 봉제 공장도 다녀보고 공장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리고 전태일은 한자로 된 근로기준법밖에 없을 때니까요. 한글로 된 근로기준법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려면은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자를 좀 알아서 근로기준법 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청계천에 한자를 가르쳐 드리려고 저는 어릴 때 서당을 좀 다녔기 때문에 한자를 좀 알아서 한자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 전태일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 계시는 저 판잣집 쌍문동 20번지라고 산속에 판잣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노조 간부들을 한자를 가르쳐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청계천에 처음에 예.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에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또또사 이제 또또 치는 또또라는 게 이 아동복 같은 데 보면 딱 단추가 있습니다. 누르면 딱 소리 나요. 예. 그 양쪽 딱 소리 나는 단추를 옷에 구멍을 뚫어갔다 그걸 단추 다는 그 작업이 또또인데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그 망치질을 하는데 잘못하면 또 옷을 또 뚫어 먹어가지고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다가 나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또 공장에 생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을 했어요. 기념사업회 처음 만들어가지고 예.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나중에 전태일 기념관도 외국에 돈을 좀 많이 모금을 해가지고 기념관도 제가 하나 사드리고 또 노동조합 사무실도 그때 없었는데 사무실도 하나 청계천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이런 것도 제가 하면서 예. 나름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봉동에 한일도르코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일러공으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일러공으로 취직하는 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열관리 기능사 또 원동기 취급 기능사
뭐 이런 거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공장 생활 제가 한 7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 들어서 삼천교육 대상으로 제가 이제 잘려나가지고 삼천교육 하니까 또 도망을 가서 이제 그때 해고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아내도 그 당시에 노조 하다가 같이 잘렸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고 저도 노조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은 서울은행의 노조위원장이고 제 동생은 성남 상대원 공단에 있는 콘티빵에 노조 결성하다가 또 감옥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주 그냥 삼형제와 제 아내가 다 노조하던 사람입니다. 저보고도 뭐 반노동이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저보다 더 친노동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노동조합하고 인연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공장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밖에서 소위 제야 노동운동을 하다가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고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다가 노조가 이제 그런 중심으로 구로 동맹파업과 전두환 대통령 반대하는 투쟁을 하다가 또 감옥에 또 가서 감옥 한 2년 반을 2번 거쳐서 살고. 네. 그 위원장님 하면은 사실은 저는 떠오르는 게 택시가 네. 먼저 좀 떠오르는데 그거는 아마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네. 꾸준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또 추가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노동이라면 현장이죠. 현장에 예를 들면 노조는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말없이 일하는 식당에 뭐 아줌마다 아니면 저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또 그냥 뭐 알바 한다는 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배달하는 라이더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장 쪽으로 이제 가야만 그걸 들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거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건 대화를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MG 노조라고 하는 이 MG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노조를 탈피해서 좀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MG는 기성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도 다르고 기성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 이익을 위주로 해가지고 걸핏하면 머리띠 두르고 예. 투쟁하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우선에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투쟁하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존 노조가 아닌 미조직 노동자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선하다, 새롭다, 또 마땅하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MZ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번에 69시간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 MZ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러니까 이번에 또 좀 더 뜨지요? 네, 맞습니다. 뜨니까 MZ 노조의 조합원이 또 늘어날 거야. 아마.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막 노동개혁이다 그래가지고 법치주의다 해서 막 치는데 네. MZ는 스스로가 회계장부도 자기들 스스로 공개를 해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잡혀가야 되지만 자기들은 조합원이 낸 돈을
숨길 수도 없고 떼먹을 수도 없고 부정하게 할 수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그냥 공개해버려요. 그거 굉장히 신선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쪽은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내라 그러는데 안 내고 한쪽은 내라 그러기 전에 그냥 공개를 다 해버릴 거. 네.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그럼 누가 이기겠느냐? 첫째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스스로가 다 펼쳐 보여주는 이쪽이 저는 이길 거로 봐요. 오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만나서 노동개혁과 노동운동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